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조심스러운 이야기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뭐 영구에서는 총리 사임 소식이 들려왔고요. 네. 이게 증시에는 또 어떻게 반영될지 살짝 걱정은 좀 됩니다. 네. 근데 어제 가장 중요한 해외발 뉴스는 하나는 트러스 총리 사임이고요. 하나는 엔화가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엔을 뚫었다. 두 가지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것에 비해서 시장의 하락폭은 선방했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스닥이 0.6% 하락, 다우 0.3%, S&P 500이 0.8%인데요. 영국 트러스 총리 사임 발표 그 얘기가 있고 곧바로 유럽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네. 그것을 바라보고 미국 증시는 1% 이상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위안화와 엔화 같이 위험 수준으로 하락했다, 가치가 하락했다라는 부분. 그래서 외환 시장의 우려의 내용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연준 일부 위원들이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매파적 발언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채 수익률이 추가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하루 종일 매물을 맞으면서 마지막에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는 뭐 계속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OM으로 봤을 때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런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장중 변동성을 주면서 등락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저점으로부터 반등하고 고점으로 또 매물 나오면서 내려오는 그런 폭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외부의 중요한 지표나 뉴스에 의해서 변동성을 주면서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네. 주요 종목의 등락에 따라서 반영하면서 시장이 등락한다.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시간에서 테슬라가 빠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테슬라가 6.65% 하락을 했습니다. 예. 일론 머스크는 지금 실적 발표를 하면서 28일까지 트위터 인수를 마무리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트위터에서는 이번에 25% 감원 얘기를 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75% 감원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75%? 네. 4분의 3을 날린다고요? 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트위터 직원들? 트위터 직원들을요.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트위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론 머스크가 28일까지 트위터 인수를 마무리 지려고 하는 의지의 생각들을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테슬라를 끌어내렸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테슬라 주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특징은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69가 아니고 0.69% 상승했거든요. 저 오타 아닌 걸로 좀 해주세요. 0.69입니다. 예, 0.69% 상승했는데 어제도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반도체가 상승했었어요. 근데 오늘도 지금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뉴스와 시장이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엔비디아, AMD가 1%대 상승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먼저 하락하고 좋지 않았던 반도체 섹터는 반등을 좀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도 어제 뭐 오전만 해도 뭐 그렇게까지 빠지지는 않았는데 곧바로 외국인 기관들의 동반 매도로 인해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후에 들어서 반등을 했거든요. 그것은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규모를 줄이고요. 그리고 현물을 다시 매수하면서 주식을 매수하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저점이 1.6% 하락, 코스피가 2.1% 하락이었는데 종가는 마이너스 0.86%, 코스피, 코스닥은 마이너스 1.47%로 마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점은 어제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37억 순 매도로 잡혀 있거든요. 이게 오후 한 2시 정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2천억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들어서 다시 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프로그램 매도가 차익에서 100억, 비차익에서 1,800억, 그래서 한 2천억 정도의 프로그램 매도였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37억 순 매도라는 얘기는 외국인들은 프로그램 매도를 한편으로 분명히 비차익에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른 쪽은 지금 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후 들어서 반등 외국인들의 매수에 의해서 반등을 좀 했고요. 그래서 아랫꼬리를 형성하면서 마감을 해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차트로 볼 때는 아래로 음봉을 내면서 빠지는 것이 아니고 고점 매물과 저점 매수가 있는 그래서 등락을 보이는 그런 도지형 소위 십자형 모양을 나타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건설, 통신, 보험 업종이 상승을 했고요. 증권 업종, 에너지, 화학, 그리고 IT, 반도체 쪽이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뭐 얘기를 하면서 하나 또 말씀 좀 드리면 지금 루머들이 많이 돌고 있잖아요. 좋지 않은 위기설 이런 루머들 돌잖아요. 그래서 감독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그 루머를 퍼뜨리는 것에 제보를 해달라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시황 좀 보시면 지금 시장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위안화가 7점 위안 그리고 엔화가 150엔을 돌파하면서 외환시장발 위기 우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중국의 시장 차트와 일본, 유럽의 주요 시장의 차트를 보시면 변동성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비해서 시장 자체는 큰 변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은 중국이나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에 미국 재무부의 대응 요걸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된 관심은 여전히 물가와 미국의 기준금리 고점에 있지만 결국은 지금은 실적 발표에 따른 주요 종목 등락에 따라서 연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것을 대변하는 한 줄 기사가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단기 개별 주식 옵션 베팅이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어떤 거예요? 이게? 단기 개별 주식 옵션 베팅이. 테슬라 옵션이 있다. 그럼 네. 테슬라 콜이 있고 풋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인기 끌면서 그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미국의 변동성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옵션 또 만기일입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테슬라라는 회사가 정말 앞으로도 잘 할 것 같고 이래서 이제 딱 좋은 회사인 것 같다고 투자를 해서 쭉 그 이익을 같이 쉐어하는 게 아니고 네. 단기적으로 그 등락이 클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거기에 막 베팅들을 도박하듯이 한다는 거죠. 그렇죠. 풋옵션 같은 거. 네, 그렇죠. 예, 예를 들면 테슬라가 지금 뭐 300불이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300불에 팔 수 있는 풋옵션을 팔 수가 있잖아. 네. 예? 살 수가 있잖아. 네네. 그건 뭐 예를 들면 빠지면 뭐 대박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게 레버리지가 엄청 크거든. 300달러에서 220달러까지 떨어졌었으니까요. 200달러 초반까지 떨어졌고 그래도 나는 지금 300달러에 팔 수 220달러고.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거지.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추세적으로 그 기업을 바라보고 사거나 파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런 투기적인 수급이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단기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는 거고 미국도 그래요? 예, 그것에 의해서 변동성이 훨씬 더 심하다라는 표현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미국도 그러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미국이 더 심한 거죠. 미국이 더 심해요? 예, 왜냐하면은 여기는 개별 주식 선물 옵션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개별 주식 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별로 거래가 많지 않아서 거론이 안 되고 있어요. 네네. 뿐이지 그래서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는 네.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이 움직이는 것은 선물 등락에 연동하는 그런 시장으로 보여지거든요. 굉장히 어제 보면서 제가 웃으면서 시장을 본 게 전혀 선물하고 상관이 없는 개별 종목들 있잖아요. 코스닥의 개별 종목. 그런 종목들도 선물이 떨어지면 매도가 탁탁탁 나오고 선물이 올라가면 매수가 탁탁 들어오고 뭐 그런 식으로 거의 움직여요. 근데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예민하게 불안해하면서 시장을 보고 있다. 그것이 시장에서 여실히 좀 드러나는 그런 주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개별 기업의 등락은 국내 기관에 따라서 기관 거래에서 연동하고 있는데 실망스럽게도 국내 기관들은 여전히 매도 우위 쪽으로 계속 조금이라도 의지가 나오면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어제도 국내 기관들 매도에 의해서 사실 떨어진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지수를 보면은 10월 달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있지만 박스권에 있습니다. 박스권에 그냥 있는 거예요, 10월 달에. 그런데 종목 역시도 여전히 그래서 하락 후에 하단에서 연동하고 있을 뿐이지 아직 추세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박스권 움직임만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스권에 있는데 박스권 같지 않은 느낌이 있죠. 그죠? 예. 그게 아마 이제 대형주 몇 개가 더 버티고 지수가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뭐 삼성전자나 엔솔이라든지 뭐 예. 이런 게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예. 훅훅 그 권역별로는 빠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종목들이 그렇게 있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박스
박스인데 박스 아닌 박스 같은 너. 근데 이제 종목들을 좀 이제 저는 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을 장중에 계속 보니까 이렇게 보면요. 그동안에 좀 잘 버텼던 종목들 중에서는 매도를 맞으면 좀 떨어지는 종목이 있고요. 많이 떨어진 종목은 약간 올라와서 있어요. 그런데 그게 체감을 크게 못 느끼죠. 왜냐하면 세게 올라온 게 아니니까. 그냥 하단에서 등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도 굉장히 뭐 항상 주식시장이 뭐 항상 중요한 날이고 중요한 주간이지만 다음 주에 중요하죠. 왜냐하면 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그 월 말과 분기 말은 항상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3분기 실적 발표 슈퍼위기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전 세계의 주가로 움직이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에 의해서 시장은 다음 주에 움직인다. 그리고 지금 금리 가지고 얘기하는 연준 위원들의 얘기들은 FOMC 회의가 그 다음 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전형적으로 실적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주 28일 날 있을 미국의 PCE.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CPI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이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의 일정은 이렇게 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발표를 하는 날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미국에 내가 직접적으로 애플이나 캐터필라 이런 주식을 투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에 의해서 우리나라 섹터가 막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꼭 체크를 하셔서 이게 이제 실적이 다음날 나오는구나 그럼 변동성이 있겠구나 그게 위든 아래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주요 이슈에서 그냥 한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고점에 대한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다음 주에는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준 주요 위원들이 여전히 매파적 발언을 지속하고 있는데 어제 마지막에 미국 시장이 더 이렇게 하락을 한 플러스에 시작해서 하락한 이유를 요것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패트릭 하커의 이제 연준 총재인데요, 은행 총재인데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작업의 진전이 부족하다. 한동안 금리를 올려야겠다. 연말은 4%를 꽤 넘어설 것이다. 아마도 내년 어느 시점에 인상은 중단될 것이다. 요 얘기 나오자마자 곧바로 국제 수익률이 오르고 그리고 시장이 하락을 했어요. 굉장히 민감하죠. 패트릭 하커는 사실 얘기 잘 안 하는 편인데. 제일 안 할 뿐인데 여기가 나왔었고요. 반면에 시장의 그 연준 위원 중에서 가장 매파적이라고 생각하는 블라드 총재 그리고 경기에 대해서 가장 지금 매파적으로 좀 약세론자로 얘기하는 레리 서머스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 두 분의 의견들이 있었는데 블라드 총재는 공격적 금리 인상은 내년 초에 끝날 것이다. 블룸버그에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보여준 전도표 이상으로 올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 약간 긍정적이죠. 이거는 네. 블라드 말보다는 패트릭 하커 말이 더 영향력이 있었는데 어제는. 예, 어제 그랬습니다. 무게감으로는 블라드인데 블라드는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시장에서 그렇게 블라블라. 반응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가 레리 좀 많이 서머스 됐군요. 교수는 미국의 최종금리 전망치가 금리 선물 시장에서 5%를 어저께 돌파했어요. 이게 어저께 중요하게 영향을 많이 미친 거거든요. 중요한 시그널이다. 제가 물음표를 쳐놨는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부연 설명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5%를 넘기는 부분까지 터미널 레이트가 올라갈 거냐라고 얘기하는 건지 여기를 금리 선물 시장에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자, 이제 이 시그널로 인해서 시장의 변화나 금리 시장의 채권 시장의 변화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얘기를 어저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과 함께 시장이 반영이 되면서 CME 패드워치에서는 11월에 75bp 금리 인상을 95% 확률로 보고 있고요. 12월에 75bp 금리 인상을 75%. 그리고 내년 3월 기준금리 5% 이상이 59%. 굉장히 높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높은 쪽에 매파적인 인식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해서 힘이 없고 악재성 발언이 나오면 바로 영향을 받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은 거의 뭐 무조건 75bp 한다는 거고 12월에도 거의 아마 75bp 할 거라는 게 지금 시장의 예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시장 이거는 이제 패드워치에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예상인 거고요. 시장 월가에서 기대하는 수치는 11월 75bp는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에 50bp를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월에 75bp의 인상 퍼센티지가 올라가면 요게 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저런 뉴스를 가끔 이제 박병창 부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전해주면 미국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나 어떤 대자부가 있냐면 저게 한 달 전에 저 김한진 박사님 얘기한 대로 돼가고 진짜. 그런가요? 사실 한 달 전에 저런 얘기 한 사람은 거의 없거든. 예.
아 금리 생각보다 굉장히 세게 갈 거라고. 근데 제가 우리 출연진 뭐 홍보가 아니라 요즘 내가 완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저도 김한진 박사님 그 컨텐츠를 몇 개를 봤는데 이게 기준금리가 지금 블라드 총재가 내년 점도표 이상까지는 안 올라갈 거고 내년 초에 끝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김한진 박사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준금리가 끝나서 인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중금리는 먼저 내려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거 시중금리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는 뭐 그렇게만 가져왔고요. 요즘에 이제 연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보고서를 제가 읽고 정리해서 좀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좀 텍스트를 만들었는데요. 요거는 그냥 참고로 하시면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의 지수 상황에서는 시황의 움직임보다 어떤 섹터의 어떤 종목을 내가 관심 있게 또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번 4분기를 지나면서 내년 관심 sek터에 대해서 여러 보고서들을 정리해서 딱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요 5가지의 기준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올해 하반기 이익 추정치 하향이 가장 큰 섹터. 이해되시죠, 여러분? 올해 하반기에 컨센서스 눈높이를 가장 많이 낮춰놓는데 이게 그 다음에는 데이터를 보면은 다음에 수익률이 가장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인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기준금리 고점 후에 시중금리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시중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ROE가 높은 성장주 중에서도 ROE가 높은 성장주들이 먼저 움직이더라. 과거의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내년에 들어갈 거라고 모두 다들 100%라고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들의 경기 부양 정책이 어디서 나올 것이냐. 거기에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내년도의 이슈는 이제 자율주행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올해 전기차, 작년부터 전기차가 굉장히 컸잖아요. 자율주행의 전기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내년도에는 출시가 된다. 이게 이슈가 될 거고 높은 임금과 구인난으로 인해서 공정 자동화와 물류 로봇 이런 것은 계속해서 내년도에 관심일 것이다. 이런 정도의 섹터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게 어디에 들어가 있나, 내가 관심 종목이 이런 게 뭐가 있나는 한번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건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의 자료에서 실적 전망과 섹터 및 종목 이렇게 해서 쭉 여러 가지들을 진짜 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자료들을 냈거든요. 근데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EPS 변화율이 지금 실적 가이던스가 어느 정도 있는데 지금 주가는 반대로 가고 있냐. 뭐 이런 차이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큰 제목만 읽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12개월 예상 이익이 내년 12개월 포워드 예상 이익이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애들. 의미가 있죠. 그리고 3분기 기준으로 볼 때 1개월 영업이익 예상치가 3개월 전보다 상향되고 있는 애들. 네. 그리고 3분기 예상 이익이 원래 눈높이가 뭐 5천억이었는데, 5천억 너무 높네요. 500억이었는데, 그걸 넘어서면서 예상 이익이 올라가고 있는 데들은 어디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내년도의 예상 이익을 얘기했는데, 그것도 넘어서는 기업들은 어디냐?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의 것들은, 2023년 예상 EPS가 2011년 이후에 최고인 종목.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시장 굉장히 안 좋고 감익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순이익이 2011년 이후에 최고인 종목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상이지만.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운로드 받으셔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건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뭐 저는 종목을 별로 얘기 안 하지만 종목을 얘기하거나 또는 보고서가 나올 때 이 보고서는 우리가 투자풀을 만드는 기초 자료이지 이 종목이 추천 종목이 아니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시면 우리가 어떤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준이라는 게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실적이 좋아질 종목을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놨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내 관심풀에 넣어놓고 한 번쯤 나도 체크를 해보고 차트도 보고 이렇게 해서 내가 고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기초자료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렇게 다 타이핑을 해서 가져왔으니까 다운로드해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상이익이 최고일 것 같은 느낌이 저도 강하게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 종목이. 그런 거 보면 가만있어, 나도 한번 보자. 믿음이 갑니다. 없어. 형님도 없으신 것 같은데. 없습니다.
네. 자, 우리 좋은 자료. 이 자료는요, 3프로TV 앱 들어가 보시면요, 시내 자료실이 있고요. 그 자료실에 업로드 해놨으니까 그거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당연히 추천 같은 거 아니고요. 그냥,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렇게 23년 이익을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거니까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예. 네, 다음 주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근에 이제 매크로 경제 환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이 매크로 경제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나 아니면 투자에서나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리, 환율, 물가 이런 거거든요. 금리가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금리가 낮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환율이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환율이 낮을 때 불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유불리를 논하면서 같이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상반기 최고의 베스트셀러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지금 서점에서 확인하세요.